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30살이 된 여성이에요. TV 드라마를 보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후회는 먼저 오는 법이 없다. 당연한 말인데 제 상황 때문인지 그 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제 심정이 딱 그렇거든요. 저는 불과 한 달 전에 파혼을 했어요. 애초에 이런 혼사는 시작도 안 했으면 좋았으련만 어쩌겠어요. 제가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감춘 속내를 무슨 수로 알고 대응하겠어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밖에요. 그래도 아빠 덕분에 늦게나마 알게 되어서 구정물에 옷이 젖기 전에 손을 뺄 수 있었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저희 아빠는 가구 공장을 하세요. 원래는 수제 기타 공방을 하셨었는데 수제 기타 수요가 줄면서 일반 가구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다행히 운때가 잘 맞아서 그랬는지 가구가 좋아서 그랬는지 사업이 대박나서 지금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어요. 아빠 회사는 기타 공방을 할 때부터 거래해 오던 동남아 목재상부터 유리, 기타 부품 공장까지 많은 하청업체랑 거래를 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분들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다들 저희 아빠가 기타 공방을 하던 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출장 중이던 아빠를 대신해 그 삼촌들이 장례식장을 잡고 손님들 응대까지 해주셨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인 아빠는 천의 고아로 시설에서 자라셨어요. 삼촌들은 그곳에서 만난 동생들이에요. 지금은 보육원 퇴소 나이가 23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희 아빠 때는 18이면 시설을 나와야 했대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나이에 갑자기 세상에 던져진다니 막막한 일이었죠. 다행히 인근에서 기타 공방을 하시던 분이 아빠를 제자로 받아주셔서 아빠는 그곳에서 살 수 있었어요.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에는 공방에서 기타 만드는 일을 배웠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을 저희 아빠가 있던 기타 공방이나 공방 사장님 친구분들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 아빠가 기타 공방을 차리게 되자 몇몇은 아빠 공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몇몇은 거래처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들 가족이 없던 처지라 명절이 되면 저희 공방에 몰려와 함께 명절을 쐬곤 했었죠.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늘 집이 삼촌들로 북적였던 기억이 나요. 남편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동생들 밥을 해먹이느라 엄마는 손에서 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시동생들을 보살피셨죠. 삼촌들이 장가를 갈 때도 저희 엄마가 살림을 장만해 보냈을 정도였어요. 다들 없는 살림이라 비빌 언덕이라곤 저희 집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삼촌들은 저를 친조카처럼 아껴주세요. 제가 6학년 때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다들 달려와 자기 일처럼 장례를 치러주셨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기타 공방은 일감이 줄어서 더는 공방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공방도 안 되자 아빠는 술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대부분은 집이 망하면 형제도 등을 돌린다는데 삼촌들은 반대였어요. 어떻게든 아빠의 재기를 도우려고 다들 바쁘게 뛰어다녔거든요. 그 와중에 숙모들은 교대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집안 살림을 해주셨고 제가 무사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엄마 노릇도 해주셨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죠. 꼬박 2년을 술에 빠져 살던 아빠는 삼촌들 덕분에 가구 공장을 차릴 수 있었어요. 대형 가구 회사들도 매출이 줄어가는 형편이었지만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판매 전략이 잘 먹혔는지 아빠 공장은
점점 매출이 늘어갔어요. 그렇게 10년도 안 돼서 공장 규모는 처음보다 6배가량 커졌고 현재는 해외 수출도 할 정도가 되었죠. 그 사이 삼촌들 중에는 공장을 차려 저희 공장에 하청을 맡는 분도 있고요. 예전처럼 명절마다 모여서 함께 명절을 쇠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나누며 살고 있죠. 그런데 이 우정에 금이 가게 된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제 결혼 때문에요. 제가 얘랑을 만나게 된 건 3년 전 봄이었어요. 친구들과 벚꽃 구경을 하러 여의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그만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지 뭐예요. 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된 새 폰이라 약정 기간도 한참 남았는데 완전 낭패였어요. 친구 전화로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사용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형폰이라 좋은 사람도 욕심이 나긴 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틈나는 대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이었죠. 그날 화사한 벚꽃 아래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기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망으로 바뀌었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는데 친구가 한 번 더 전화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5번쯤 신호가 울렸을까요? 웬 남자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택시에서 휴대폰을 주웠는데 파출소에 가는 길에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지 못했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거의 포기 상태였던 저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휴대폰을 찾을 수 있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찾으러 가겠다고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는데 글쎄.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제가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거든요. 며칠 뒤에나 서울로 올라갈 것 같은데 며칠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며칠이나요? 그러지 마시고 어디에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갈게요. 전화를 늦게 받은 것도 그렇고 남의 폰을 들고 지방까지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못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차비가 나가더라도 하루빨리 받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맙소사. 네? 제주도요? 기가 막혀. 제주도랍니다. 처음엔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주도라고 하면 제가 거기까지 찾으러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둘러댄 게 아닐까 했죠. 그래서 저도 질세라 제주도든 어디든 찾으러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외국이 아닌 게 어디예요. 좋아요. 내일 아침 비행기 타고 바로 갈게요. 일단 항공권 사고 편명이랑 도착 시간은 문자로 남길게요. 죄송하지만 공항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이 정도로 밀어붙이면 그쪽도 알아서 꼬리를 내리겠거니 했는데 글쎄. 그러실래요? 그럼 문자 남겨주세요. 혹시 길이 엇갈릴지 모르니까 제 폰 번호도 알려드릴게요. 생각과는 다른 전개에 어라? 했죠. 제주도에 있다는 게 거짓말인 줄 알고 큰 소리 쳤는데 진짜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아침 제주도까지 휴대폰을 찾으러 가게 되었어요. 주말이라 항공권 가격이 엄청 올라서 거의 동남아 항공권 금액을 내고 당일치기로 제주도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기왕 온 거 가까운 애월 해변이라도 들렀다 가고 싶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길래 돌아봤더니 우와, 진짜 잘생긴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지 뭐예요. 완전 제 스타일이었죠. 그 사람이 바로 제 예랑이었어요. 예랑의 모습을 보자 그동안의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헤어지기는 정말 아깝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예랑이 자기 때문에 제주까지 내려오게 해서 미안하다며 밥을 사겠다지 뭐예요. 어쩌겠어요. 당연히 코를 외쳤죠. 그렇게 난생 처음 본 남자의 차를 타고 애월 해변까지 가서 회정식을 먹었어요.
불과 20분 전까지만 해도 항공료가 아까워 속이 쓰리던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신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반나절간의 제주 데이트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려는데 너무 아쉬워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얘랑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시간 괜찮으면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여의도로 벚꽃 구경 가자고 말이에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랬거든요. 사실 전날 친구들과 여의도에 벚꽃 구경을 갔었는데 하필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우울하게 돌아왔다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기억하곤 같이 가자고 그러네요. 안 그래도 얘랑이 마음에 들었던 차에 이게 웬 떡이냐 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운명이니 어쩌니 소리를 해가며 호들갑을 떨었고 저는 약속날을 대비해 거금을 주고 원피스와 구두도 장만을 했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벚꽃 나들이를 함께하게 된 우리는 이후 만남을 이어갔고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사귀는 동안 얘랑이 자기 집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탓에 저는 얘랑의 가족관계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기 며칠 전에서야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현재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죠. 이혼 전까지 전업주부였던 어머님은 생계를 위해 보험 일을 시작하셨고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3살 아래 여동생은 2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고요. 저는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듯 예비 시댁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얘랑을 따라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교통이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도 정갈해 보였고요. 어머님은 보험 일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사람을 대하는 게 꽤나 능숙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어색함은 덜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그러시지 뭐예요. 우리 애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님이 꽤 큰 가구 공장을 하신다던데 어쩌나? 우리는 사는 형편이 이래서 내가 이혼할 때 남편한테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날이 때까지 먹고 사는데 급급했거든. 재산이라곤 꼴랑 이 집 하나 있는데 그나마도 말이 작아지 은행 거나 진배 없어. 하우스푸어인 셈이지. 이런 집인데도 괜찮겠어? 친정이랑은 많이 비교될 텐데. 애미가 돼서는 가진 돈도 없고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데 제대로 도움도 못 주고 어쩌나. 말끝마다 돈돈거리시는데 솔직히 듣기 거북했어요. 서울에서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살면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가난하다는 둥, 돈이 없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부모님한테 기대서 신접살림을 차리려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애초에 결혼식과 신혼집은 얘랑과 제가 모아둔 돈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얘랑을 통해 그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자꾸 돈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꿍꿍이가 있나 싶더라고요. 한참 어머님의 가난 타령이 이어지자 얘랑도 짜증이 났는지 돈 얘기 좀 그만하시라고 한 소리 했어요. 우리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사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그렇게 돈 타령을 하세요? 우리 이 정도면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돈 얘기 좀 그만해요. 아니, 내가 없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잖니. 돈이 없으니까 없다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니? 어차피 우리 집 사람 될 애. 결혼 전에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지 뭘 그래. 아,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며느리 앞에서 사람 무안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결국 얘랑이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제야 상황은 일단락이 났지만 밥 먹는 내내 모자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저는 안 그래도 불편한 자리가 더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에서 밥을 먹어서 그런가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체해서
시댁에 앉아있는 내내 머리가 징징 울리고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간 살아오신 얘기며 굳이 저한테 안 해도 될 직장 이야기까지 줄줄이 언급하시며 도무지 얘기를 끊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제 상태를 본 예랑이 나서서 말을 끊었고 서둘러 시댁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따라 나와 그러더라고요. 언니, 아까 우리 엄마가 한 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아요. 돈 없다는 말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 같은 거니까요. 절대 언니한테 부담 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지난달에 나 상견례 할 때도 엄마가 시부모님 앞에서 하도 돈 없다 가난하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나 몰라요. 별뜻 있어서 하는 말 아니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시누이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비슷한 처지인 제 마음을 많이 헤아려 주더라고요. 사실 어머님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 집에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하는 소린가 의심이 갔거든요. 그런데 시누이가 먼저 얘기를 해주니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는 어머님이 돈 얘기를 하셔도 그러려니 하고 넘기게 되었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출근을 앞두고 아침을 먹으려는데 아빠가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 네 시댁 살림이 많이 어렵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알고 보니 상견례도 하기 전에 어머님이 저희 아빠 공장까지 찾아가 아빠를 만났더라고요. 아빠 표정을 보니 어머님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대략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돈 얘기를 꺼낸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30평 아파트 살 정도니까 많이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사는 게 힘든 집은 아니죠. 근데 그건 왜요? 혹시 어머님이 뭐라고 해요?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그래요? 그런 거면 걱정 마세요. 그거 어머님 단골 레퍼토리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도 왠지 찜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아빠가 보험 약관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아빠, 암보험 있는데 또 들었어? 혹시 어머님이 보험 들라고 그런 거야? 그런 거면 안 들어도 돼. 어머님 정말 웃기네. 상견례도 하기 전에 사돈한테 보험 세일즈부터 해? 아빠, 이건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 보험 들지 마요. 그럴 거 없다. 오죽하면 날 찾아와 보험을 들어달라고 했겠니? 사람이 어려울 땐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모른 척하고 있어. 괜히 결혼도 전에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큰 소리 내봤자 분란받게 더 생기니. 안 보고 살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사이인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라.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내가 괜히 나섰다간 아빠 체면도 그렇고 결혼 전부터 미운 털이 박힐까봐 참고 넘기기로 했어요. 그제야 아빠가 일전에 시댁 형편에 대해 왜 물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보험 세일즈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일로 식구들 먹여 살리는 훌륭한 분들 많으실 테니까요. 물론 살면서 보험 하나쯤은 필요하죠. 하지만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강요를 해서 들게 되는 보험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긴 해도 앞으로 어머님한테 엄청 시달리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빠 보험일이 있고 얼마 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빠 회사 제품 카탈로그나 쇼룸이 있으면 보고 싶다나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예림이 혼수 준비하는데 기왕이면 사돈회사 제품으로 하면 좋지 않겠니? 얘기 들어보니 제품이 꽤 실속 있고 좋다고 하더라고. 썩 내키진 않았지만 어머님 딴에는 그래도 저희 아빠 회사 제품을 팔아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 회사 홈페이지를 알려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우리 아빠가 아가씨 결혼하는데 가구를 무료로 해줬다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단 전화를 끊고 아빠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시지 뭐예요. 몇 달 사이로 자식 둘 혼사를 치르다 보니 돈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그럼 어쩌겠니? 같이 딸 자식 키우는 처지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건 아니죠. 왠지 처음부터 이상하더라니. 아빠, 이번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빠는 가만 계세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예랑을 불러 지금까지 있었던 아빠 보험 얘기며 시누이 가구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예랑은 귀까지 빨갛게 변할 정도로 상피해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음흉한 구석이 있는 애구나. 내 앞에선 방글방글 웃기만 하더니 뒤에선 내 아들 조종해서 날 이렇게 못난 애미를 만드니? 혼자 사는 사돈이 안타까워 안보험 하나 들라고 한 게 뭐가 문제니? 그게 나조차고 한 일이니? 너 시집가고 나면 혼자 남을 친정아빤 생각도 안 하니? 어쩜 그렇게 너밖에 몰라? 아니, 내 보험 너더러 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 친정아빠 위해서 들라는 건데 그깟 보험료 얼마 한다고? 도통 이해가 안 간다 너. 그리고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오면서 시누이 가구 하나 못 해주니? 까놓고 말해서 다른 여자들은 혼수용 가구 준비하는데 수천은 기본으로 들지 않니? 그런데 넌 니네 아빠가 가구 공장을 하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해올 거 아니야. 그렇게 아낀 돈 시누이 결혼하는데 선물 좀 한다 생각하면 되지. 그걸 그새 내 아들한테 일러 바쳐선 사람 꼴을 우습게 만들어? 그래, 네 뜻대로 보험도 가구도 다 없던 일로 해주마. 이제 속 시원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당신이 저지른 비상식적인 행동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이 일로 결혼 생활이 피곤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이참에 안 좋은 선례는 만들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어머님 때문에 아빠를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서 오랜만에 포장마차 데이트를 제안했어요. 생각해보니 얘랑이랑 사귀기 전에는 아빠랑 종종 포장마차에서 데이트도 하곤 했었는데 남자에 미쳐서 그간 제가 아빠를 너무 외롭게 했더라고요.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들을 하는 거겠죠? 모처럼 평소 아빠가 단골로 가시는 포장마차에 갔는데 아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함께 살며 아빠한테 일을 배우던 삼촌이었어요. 지금은 따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희 아빠 회사 하청 일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삼촌은 저와 아빠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 일 없다고 둘러대더라고요. 그렇게 셋이서 소주에 오돌뼈랑 꼼장어를 먹고 있는데 숙모가 삼촌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아빠랑 저한테도 전화를 바꿔줬을 텐데 웬일인지 그날은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지 뭐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은밀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했는데 포장마차 밖에서 격양된 삼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핏 듣기에 누군가 삼촌 공장에서 공짜로 물건을 가져갔다는데 아무래도 그게 저와 관계된 사람 같았어요. 순간 떠오른 사람은 어머님이었지만 설마 했어요. 어머님이 삼촌을 알리 만무하니까요. 통화를 마친 삼촌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다시 술잔을 들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촉이란 게 있잖아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대놓고 삼촌한테 물었죠. 혹시 누가 내 이름 대고 공장에서 물건 가져갔어? 통화 내용 얼핏 들으니까 그런 것 같던데? 그 말에 삼촌은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하지만 한 해 뒤에 삼촌을 보고 산 게 아닌데 거짓말을 눈치 못 채겠어요. 그래서 추궁을 했더니 그제야 난처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예상대로 삼촌 공장에서 공짜로 물건을 가져간 건 어머님이었어요.
제가 아빠 공장에서 시누이 혼수 가구를 못 가져가게 했더니 삼촌 공장까지 찾아가 혼수를 챙겨간 거였죠. 숙모가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고 중간에서 삼촌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게 된 거였어요. 전에 납품건으로 형 회사에 갔다가 너희 시어머니 될 사람을 우연히 보게 됐어. 내 딴엔 인사나 하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보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은 일이 바빠서 그냥 돌아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음날 공장으로 찾아오셨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뭘 아니? 보험이니 그런 건 다 네 숙모가 알아서 하지. 그래도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내가 매몰차게 거절했다가는 괜히 내 조카 시집살이 시키는 게 아닐까 걱정이 돼서 하나 들어주긴 했어. 근데 얼마 지났나? 뜬금없이 와서는 혼수 가구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난 네가 쓸 거 고르는 줄 알고 뭐든 공짜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딸 혼수였더라고. 청첩장 내밀면서 오라고 하길래 그때 알아챘어. 그래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대금 처리를 해주셔야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지 뭐냐. 자기는 공짜로 준다고 해서 가져간 거라나? 잘못이 없다나? 참, 그 사실을 네 숙모가 알고는 당장 돈 안 받아오면 이혼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네 입장도 그렇고 중간에서 정말 미칠 노릇이다. 삼촌 얘기를 듣고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찾아간 게 삼촌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 공장 하청을 받고 있는 업체들마다 죄다 찾아가선 보험 강요에 심지어 자기 딸 청첩장을 뿌리고 다녔더라고요. 묵묵히 그 얘기를 다 들은 아빠는 연거푸 소주잔을 기울이시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빠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래서 더 겁이 났어요. 왜 사람 좋고 조용한 사람이 화나면 정말 무섭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빠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남들이 생각하기엔 순둥이 같고 남한테 양보만 하고 사는 사람 같은데 누군가 자신이 정해놓은 선을 넘으면 가차없이 단칼에 잘라버리는 무서운 성격의 사람 말이에요. 아빠 성격을 잘 아는 저로서는 그때 이미 이 결혼은 끝이 났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당장 와서 저희 아빠를 데려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다니는 보험사로 달려갔더니 어머님이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글쎄 점장실에 있다지 뭐예요. 잘 들어. 혹시라도 네 아빠 때문에 나 회사에서 잘리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러니까 당장 네 아빠 끌고 가. 아, 뭐하고 있어? 그때였죠. 점장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점장이 나와 어머님과 저한테 잠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박점순 씨, 이분 말씀이 사실입니까? 고객한테 상품을 강매한 것도 모자라 고객을 속여 대금도 치르지 않고 가구를 가져갔다는 게 말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사돈될 분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입니까? 입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강매를 한 적도 공짜로 물건을 가져온 적도 없다고 말이죠. 다만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해서 현금을 뽑아주려고 했던 건데 그쪽에서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빠가 양복주머니 안에서 물품 대금 서류를 꺼내 내밀었어요. 그 말은 이 대금을 물을 의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결제는 언제 해주실 겁니까? 말씀대로 제 동생 공장은 소매를 하는 곳이 아니라서 카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혼수용 최고급 가구로만 골라가셔서 가격이 꽤 됩니다. 청구서를 받아든 어머님은 순간 눈이 번쩍하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2,700? 이걸 나보고 다 내라고요? 세상에 말도 안 돼. 270이면 몰라도 나 이 돈 절대 못 내요. 아니, 수입 가구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하청업체 물건을 내가 왜 이 돈을 주고 삽니까? 사돈간에 눈탱이 치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선 어떻게 이런 가격을 매겨와요? 나 이 돈 못 줘요. 뼈 빠지게 번 돈을 이렇게 못 날려요. 그럼 그 가구 만드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사람한테 사기쳐서 뺏는 건 괜찮습니까? 자기 돈은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 왜 남의 돈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비싸다고요? 이름 없는 하청 제품이라고요? 그럼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잔뜩 가져갔습니까? 그 댁 딸 혼수 가구에 돌침대도 3개나 가져갔더군요. 애초에 공짜로 챙길 욕심에 잔뜩 가져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놓고 비싸다고요? 돈 아까워 못 주겠다고요? 그럼 댁한테 그 큰 돈을 이유 없이 뜯긴 사람은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입 있으면 말해보세요. 당신이 저지른 짓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나 하는 못돼 먹은 짓이에요. 댁이 지금껏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알 바 아니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이 벌인 짓을 보니 대충 알만합니다.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철면피, 그게 댁의 모습이라고요. 나한테 강매한 보험, 내 하청업체에 찾아가 강제로 들게 했던 보험들 당장 철회하고 가구대금 이번 주 안으로 완납하세요. 안 그랬다가는 형사고발 들어갈 겁니다. 아, 그리고 댁 같은 인간한테 내 딸 못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애들 결혼도 없던 걸로 하자고요. 이번 일로 혹여 우리 애를 귀찮게 한다거나 해코지라도 했다간 그땐 법정에서 보게 될 줄 아세요. 그 길로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점장실을 나왔어요. 따라 나온 점장님은 아빠한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이번 일은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어머님은 보험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가구대금은 대출을 받아 완납을 했더라고요. 공짜로 챙길 욕심에 돌침대를 3개나 가져가는 바람에 방이며 거실까지 돌침대를 깔아두게 되었죠. 그 일로 얘랑은 집을 나왔어요. 창피해서 자기 엄마랑 더는 못 살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엄마가 벌인 일에 대해 저희 아빠를 찾아와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아빠는 사과는 받겠지만 결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죠. 솔직히 얘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지만 어디 천륜을 끊기 쉽나요? 결혼하면 당장은 아니래도 언젠가는 싫어도 어머님을 보고 살아야 할 텐데 도저히 그렇게 살 자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파혼을 했어요. 아빠는 이번 일로 마음고생을 한 산촌들을 찾아다니며 사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못을 박으셨죠. 앞으로 누구든 아빠와 저를 팔아 물건을 강매하거나 가구를 공짜로 가져가려고 하면 주저 말고 바로 거절하라고 말이에요. 남의 땀과 노력을 대가 없이 가지려는 인간들한테는 적선도 해서는 안 된다고 열변을 토하시면서 말이죠. 비록 이번 일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었지만 다시는 후회를 하는 일 없도록 앞으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보려 합니다. 그래야 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안 갈 테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